VOA 세계뉴스입니다. 독일 뮌헨의 이스라엘 영사관 인근에서 5일 무장괴한 한 명이 경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뮌헨이 주도인 독일 바이에른주의 요하임 헤르만 내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 영사관과 나치 역사박물관 인근에서 장총을 소지한 무장괴한과 경찰이 총격전을 벌였으며 이 괴한은 현장에서 사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검은 구월단이 이스라엘 선수 11명을 살해한 사건을 추모하는 52주기 기념일에 발생했습니다. 헤르만 장관은 무장괴한의 범행 동기와 뮌헨 테러 52주기와의 연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언론들은 무장괴한이 바이에른주 접경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 거주하는 10대 오스트리아인으로 최근 독일을 여행했으며 이슬람 교도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뮌헨 테러 52주기 기념을 위해 영사관을 닫았던 관계로 이번 사건으로 영사관 직원 중 다친 이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에 오늘 아침 테러 공격에 대해 비난과 경악을 표명한다면서 증오로 가득 찬 테러리스트 한 명이 다시 나타나 무고한 이들을 죽이려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동부 조지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4일 총격으로 학생 2명과 교사 2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크리스 호시 조지아주 수사국장은 4일 기자회견에서 조지아주 윈더 소재 에팔레치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의 총격범은 콜트 그레이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반자동 소총을 지닌 그레이가 학교에 배치된 경찰관들과 대치 끝에 현장에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레이의 단독 범행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수사관들은 구체적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레이는 지난해 교내 총격 사건을 저지르겠다는 온라인 위협과 관련해 법집행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바가 있다고 미 연방수사국 FBI는 밝혔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질과 나는 무분별한 총기 폭력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이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번 사건으로 영원히 삶이 바뀐 모든 생존자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력해 상식적인 총기 안전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도 각각 성명을 내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한편 계속되는 총기 폭력을 끝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의 관련성이 제거될 때까지 가자 남부 필라델피아 회랑에 대한 점령을 유지할 것이라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어제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필라델피아 회랑 지역이 하마스의 생명줄로 절대 사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 때만 하마스와의 영구 휴전에 동의할 것이라면서 그 전까지 우리는 이곳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회랑은 가자지구와 이집트 국경 총 14km가량에 연한 지역으로 이스라엘군은 지난 5월 이집트와 통하는 인도주의의 관문인 라파 검문소를 포함해 이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최근 이 일대에서 하마스가 무기 등 물자를 밀반입하고 무장대원을 침투시키는 지하 갱도망을 발견했다며 파괴작전을 이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하마스는 필라델피아 회랑에서 철수하지 않겠다는 네타냐후 총리의 결정은 휴전 합의를 무산시키는 것이 목표라면서 네타냐후의 함정과 속임수에 빠지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회랑에서의 이스라엘군 철수 문제는 양측 간 휴전 협상의 주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한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하는 요르단강 서안의 투바스 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이 오늘 한 차량에 폭격을 가해 팔레스타인인 최소 6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했다고 팔레스타인 보건부와 이슬람권 적십자사인 적신월사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자국군이 위협이 되는 무장 테러리스트들에 대해 3차례에 걸쳐 표적화된 공습을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들이 어제 필리핀, 일본과 각각 양국 국방 협력 등을 논의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은 이날 가진 전화회담에서 지난 7월 양국 국방외무장관 간 2+2 회담 이후 양국 방위관계의 역사적 진전에 대해 논의했다고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5일 목요일 VOA 뉴스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연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두 나라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이 굳건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북한의 핵 공격이 정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25일 만에 또다시 한국을 향해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한국 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한 불만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반발 성격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을 맞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유엔은 북한이 금세기 유일한 핵실험국이라고 비판했고 유럽연합과 일본 등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3에서 22도, 최고기온은 21에서 31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0.5에서 2.5m, 서해 앞바다 0.5에서 2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두 나라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이 굳건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북한의 핵 공격이 정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차관은 미국은 모든 방위 역량을 동원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We reaffirm the U.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to the ROK using the full range of U.S. defense capabilities. 젠킨스 차관은 4일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개최된 제5차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들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그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 측에서 젠킨스 차관과 카라 아베크롬비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한국 측에서는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이 참석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올해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회의는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3년 워싱턴 선언에서 확장 억지력 강화를 약속한 이후 이룬 성과를 점검할 좋은 기회였다며 오늘 우리는 동맹에 대한 다양한 외부 도전을 검토하고 내년에도 협력과 협의를 이어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This year's EDSCG offered an excellent opportunity to take stock of what we have accomplished since President Biden and 특히 북한의 불법적인 화학 생물학 무기 프로그램, 지역 비확산 문제, 그리고 동맹에 대한 허위 정보 대응의 중요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베크롬비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은 오늘 회의에서 북한의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논의했다며 핵과 비핵 역량의 확장, 다각화, 개선과 더불어 북한과 러시아 간의 전략적 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음도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Today, we discuss the dangerous and irresponsibl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cluding the ongoing expansion, diversification. 이어 미국은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에 대응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한국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지속적이고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 공격은 결코 용납되지 않으며 이는 그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한국 측 대표단도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이 굳건함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할 경우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홍균 차관은 이번 회의에 대해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개최됐다며 양국의 확장 억제 강화 노력을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대화의 문을 닫고 자체 계획에 따라 핵 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전술핵 무기 체계의 대량 생산과 배치를 공언하고 핵 사용 훈련을 실시하는 등 핵 위협을 한층 더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GPS 신호 교란, 오물 풍선 살포 등 저열한 도발을 통해서 우리 국민뿐 아니라 인근을 항해하는 항공기 선박의 안전에도 실제적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이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유럽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무기 제공 대가로 러시아가 첨단 군사기술 및 부품을 북한에 지원할 가능성과 미 대선을 전후로 북한이 중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이러한 위협에 대응해 미한 양국이 북한의 위협과 영내 안보 환경을 평가하고 지난 1년 동안 외교, 정보, 군사, 경제 분야에서 확장 억제 노력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번 회의에서 이전보다 더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고 평가하며 최초로 북핵 위협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기반 토의를 실시함으로써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고위급 EDSG 회의는 북핵 위협 억제를 위한 양국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었고 한미 공조 방안에 대해 진솔하고 실질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확장 억제에 대한 양국 간 확고한 신뢰와 이해를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체계가 더욱 단단해졌다고 평가합니다. 한편 이날 미국 대표단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한국 내 핵무장 여론에 대한 BOE의 질의에 한국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미국과 한국이 핵과 관련한 여러 고위급 협의체를 통해 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 동맹에 얼마나 진지하고 헌신적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 would say to the question, watch what we're doing, see the signals, see the commitment that you're actually seeing in terms of the time. 이어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과 신호들을 주의 깊게 보고 이 동맹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는지 보면 우리가 확장 억제에 얼마나 헌신적이며 그 확장 억제가 얼마나 철통 같은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베크롬비 부차관 대행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전개한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의 안보 공약이 절대적으로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전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도 상기시켰습니다. In the Washington Declaration that our presidents issued last year, the ROK affirmed their full confidence in U.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s. 지난해 양국 대통령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재확인했으며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의 의무를 준수하는 가운데 미국의 핵 억지력에 지속적으로 의존하는 것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그 혜택을 분명히 인식했다는 설명입니다. 김홍균 차관도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듯이 우리는 국제사회 책임 있는 국가로서 NPT상의 의무를 확실히 준수해 나갈 것이고 북한에 점증하는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최적의 방안은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핵무장은 현재로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김 차관은 말했습니다. 미한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는 미국과 한국의 외교 국방 당국이 2+2 형태로 확장 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차관급 협의체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 중단됐다가 2022년 약 4년 8개월 만에 재개된 이후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이 협의체와 별도로 지난해부터 미한 핵협의그룹 NCG를 운용 중입니다. 젠킨스 차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NCG는 핵과 전략 계획에 대한 동맹의 노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지만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는 외교와 국방 당국자들이 모든 국력 요소를 통해 공동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관리하고 영내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역량을 증진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지난달 3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협의체 회의가 상징적으로 미국의 핵 확장 억제 공약이 살아있고 이 협의체를 통해 그 공약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이번 회의가 중요한 이유라며 누가 당선되든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이라는 이 요소가 매우 중요하고 거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이 제3차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회의에서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선전 매체들을 동원해 위험천만한 도발적 망동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은 이날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이번 회의는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 발표 이후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동맹의 중요한 노력을 진전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및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구 등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면서 최근 비무장지대 인근에서의 북한의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들이 한반도 내 의도치 않은 긴장 고조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무기 거래를 포함한 북러 군사 협력을 규탄하는 한편
러시아가 북한에 무엇을 제공하는지 면밀하게 주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양측은 안보 환경의 악화 속에 정책 기획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에서 처음으로 시나리오 기반 토의를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김홍균 한국 외교부 1차관을 만나 미한 동맹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국무부가 4일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캠벨 부장관이 3일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제5차 회의 공동대표 자격으로 워싱턴을 방문한 김 차관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캠벨 부장관은 김 차관의 워싱턴 방문을 환영하며 한국과의 동맹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또 공동의 가치와 개방적이고 번영하며 안전한 세계를 위한 공동의 지원, 북한의 도발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등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차관이 캠벨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개최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관련 한미 간 공조 방안과 양국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양측은 한미 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는 흔들림 없이 굳건하다고 평가하고 그간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 도출해온 성과들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최상의 정책 공조도 지속될 수 있도록 고위급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또 북한의 도발과 북러 군사협력 등에 대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목표를 담은 8.15 독트린을 설명했고 이에 캠벨 부장관은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의 길을 열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목표에 대한 미측의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최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한미일 협력이 이룬 성과에 대해 만족을 표하고 앞으로 한미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지역과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만나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25일 만에 또다시 한국을 향해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한국 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한 불만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반발 성격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에 나섰군요. 우선 살포 현황에 대한 한국 측 발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4일 밤부터 5일 새벽 그리고 5일 오전 9시쯤부터 낮 12시쯤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각각 420여 개와 60여 개, 480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한국으로 날렸습니다. 9일 저녁에도 쓰레기 풍선을 부양해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합참 분류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5월 말부터 한국 측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오물 또는 쓰레기 풍선을 날린 게 이번이 12번째와 13번째 그리고 14번째입니다. 또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는 지난달 10일 이후 25일 만입니다. 합참은 서울 지역 30여 개와 경기도 북부 지역 70여 개 등 100여 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며 확인된 풍선의 내용물은 종이류와 플라스틱 병 등 쓰레기로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북한이 5일 낮까지 살포한 480여 개 가운데 100여 개만 한국에 낙하했다면 그리 효율적인 결과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풍향이 맞지 않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은 황해도 등 서쪽 지방에서 주로 서울을 겨냥해 풍선을 띄우는데 4일은 동풍 위주의 바람이 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창현 합참 공보차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초기 평가 결과 북한이 좀 급하게 풍선을 띄운 동향이 있을 가능성을 두고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내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북한이 압록강 위역 대규모 수해로 민심이 불안한 상황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한국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민감하게 대응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7월 말에 수해가 규모가 엄청나고 아직까지 이게 복구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
대북 전단 같은 것들이 북한 지역에 퍼져서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요트라고 사치 생활을 한다 그런 내용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퍼져나갈 경우 사실 북한한테는 매우 치명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김 기자, 북한이 25일 동안 잠잠하게 있다가 다시 풍선을 보낸 거 아닙니까? 어떤 이유로 또 어떤 의도로 보냈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한국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라는 관측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에도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비공개로 날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민간단체의 전단을 쓰레기 풍선 도발의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민간의 정보 전달을 위한 자발적 행위가 결코 북한 당국이 자행하는 도발의 명분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수해로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도 몰상식하고 저급한 행위를 반복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대북전단 살포 외에도 전방 지역에서의 한국 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 지속, 그리고 한국 언론들의 북한 수해 피해 규모 보도, 그리고 얼마 전 한국에 망명한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에 일단 북한 실상 폭로 발언 등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리전 방송, 수해 현실의 공개, 리일규 참사의 폭로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이 누적된 게 이번 쓰레기 풍선의 살포의 원인이라고 보고요. 따라서 일회성이 아니고 향후 지속적으로 풍선을 살포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 여론이 움직일 때까지 보낼 가능성이 있고요. 한국군은 북한의 대남풍선 살포에 대응해 지난 7월 21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시행 중입니다. 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최근 밝힌 8.15 통일 독트린과 관련 지은 분석도 있다고요. 어떤 얘기인지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3대 통일 비전,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는데 이 중 7대 추진 방안 가운데 하나가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였습니다. 통일부는 후속 조치로 관련 설명 자료를 내고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 확대를 위한 정보 유입 활동의 전달력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북 라디오 방송 콘텐츠 제작, 실태 평가, 인력 양성 등의 민간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한국이 정부 차원에서 대북 심리전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에 북한이 대응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통일 독트린이 천명한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 강화는 북한 정권을 흔들 수 있는 수단이라며 북한으로선 이에 제동을 걸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드러나는 쓰레기 풍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인지전, 회색지대 전술, 각종 심리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니면 댓글 작업이라든지 사이버 해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부를 피곤하게 만들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한국 측에선 오늘 북한과 인접한 서북도서에서 해상 사격 훈련이 있었군요.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나요? 한국 해병대 사령부에 따르면 서북도서 방위사령부 이하 해병 6여단과 연평부대 등 백령도와 연평도에 배치된 부대들이 5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 390여 발을 발사하며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해병대는 이번 사격 훈련은 정례적,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앞으로도 정례적인 해상 사격 훈련을 통해 해병대 화력 운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군사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병대가 K9 자주포 등을 동원한 서북도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한 것은 지난 6월 26일 이후 71일 만입니다. 해병대가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이번 훈련이 북한 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한 경고성 대응이기도 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와 위치 정보 시스템 전파 고란 공격, 탄도미사일 발사 등 복합 도발에 나서자 지난 6월 4일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를 결정했고 해병대는 같은 달 26일 정례적 성격의 서북도서 해상사격 훈련을 근 7년 만에 재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뒤늦게 미한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실드 훈련을 비판하는 담화를 발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국방성 공보실장은 5일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UFS와 미한 연합상륙훈련인 쌍용훈련에 대해 극히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군사적 망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미한연합연습인 UFS는 지난달 29일 끝났는데요. 종료 일주일 만에 비난 담화가 나온 겁니다. 북한은 UFS를 하루 앞두고 외무성 미국 연구소 공보문을 통해 UFS가 침략 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한 바 있지만 훈련 기간 중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고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이번 담화에서 계속되는 미한연합연습으로 조선반도가 정세 불안정에 노출돼 있다며 적대 세력들은 정세 격화의 무거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홍민 박사는 이번 담화가 고위급 인사가 아닌 국방성 공보실장 명의이고 과거보단 수위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공보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조한 투로 이제 비난한 거거든요. 때문에 일단 그냥 넘어가진 않고 여러 가지 사안들을 지금 축적하고 있다라는 의도로 보여지고 향후에 아마 있을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한 명분 쌓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북한이 수해 복구에 집중하면서 미한과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을 맞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유엔은 북한이 금세기 유일한 핵실험국이라고 비판했고 유럽연합과 일본 등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 산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 CTBTO의 로버트 플로이드 사무총장이 4일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을 기념하는 유엔청의 고위급 본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Our current century, only one state has tested a nuclear weapon, North Korea. By 1996, the diplomats had 플로이드 been 사무총장은 provided with the 기조연설에서 science to make 금세기 a 들어 test 오직 ban 북한만이 핵무기를 verifiable. 실험했다며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즉각 감지할 수 있는 CTBTO의 기술력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1996년 체결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으로 각국이 핵실험 금지를 검증할 과학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를 위해 300여 개의 감시 시설로 구성된 국제 감시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진파, 수중 음향, 방사성 핵종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오스트리아에 있는 CTBTO 본부로 전송되고 있다며 모든 국가는 우리가 어떤 핵실험도 매우 빠르게 탐지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지난달 29일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을 맞아 공개한 영상에서도 핵실험에 나서는 국가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 대표로 발언한 매튜 샤프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국 산하 다자 및 핵문제국장은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핵 보유국들의 핵실험 중단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We recently welcomed international diplomats to Sandia National Laboratories in Albuquerque, New Mexico, and to the Nevada National Security Site. 샤프 국장은 미국이 과거 핵무기 실험 장소였던 네바다주 핵실험 자국 외교관들을 초청해 투명성을 확보한 사례를 강조하며 다른 핵보유 유사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핵실험장에서의 활동에 대한 우려와 의문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모든 국가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핵실험 금지 목표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유럽연합 대표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DPRK to abandon its existing nuclear weapons programs, as well as programs to build delivery systems and other weapons of 이후 mass 대표는 destruction.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실험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기존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운반 시스템, 기타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어떠한 핵실험에도 신속하고 단합된 국제적 대응으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야마자키 키즈유키 주엔 대사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야마자키 대사는 북한이 2006년 이후 감행한 6차례의 핵실험이 CTBT의 목적을 훼손했다며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CTBT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유엔이 1996년 채택한 CTBT는 현재 187개국이 서명하고 178개국이 비준했지만 아직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CTBT가 발효되려면 핵기술 보유국 44개국이 모두 서명 및 비준해야 하는데 북한, 인도, 파키스탄은 서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을 대표해 발언한 아누파부 복노르케오 주엔 라오스 대사는 북한의 이딴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remain deeply concerned over the recent surge in DPRK. 복노르케오 대사는 북한의 이딴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 리결을 준수하고 평화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올해도 국제실험반대의 날 기념 고위급 회의에서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국제무대에서 여전히 핵과 미사일 개발이 자위권 행사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주영철 제네바 주재 북한 참사관은 지난 2월 유엔 본부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공화국의 국방력 강화 조치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며 모든 조치가 미국과 동맹국들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법이 갱신되지 않은 채 2년째 공백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역대 최장 기간으로 의회 내 정치적 교착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로 인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지지 약화와 비정부 기구 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30일은 북한 인권법이 만료된 지 만 2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시법인 북한인권법은 2004년 제정된 이후 2008년, 2012년, 2018년에 걸쳐 총 3차례 승인됐지만 2022년 9월 30일 만료된 이후 지금까지 갱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도 만료 시한을 넘겨 법안이 재승인된 바 있지만 2년째 처리가 지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원의 경우 재승인 법안이 지난 5월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여전히 본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상원에서는 외교위원회에서조차 안건이 상정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118대 의회는 상원 모두 민주당과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양분돼 안건 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교착 상태는 초당적 안건이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에도 영향을 미쳐 역대 최장의 북한 인권법 공백이라는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상원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은 지난달 29일 VOA 기자 만나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논란이 없는 안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 계류 중인 논란이 되는 몇 가지 안건 때문에 모든 법안, 심지어 논란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도 처리에 이견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reauthorization is not controversial. There are some controversial items pending before the committee. 케인 의원은 위원회에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처럼 논란이 없는 안건조차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9월 9일 휴회 종료 후 상황을 계속 지켜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과 탈북민 보호를 목적으로 정부와 비정부 기구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 인권법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지라는 상징적 메시지가 약화하는 것 물론 비정부 기구들의 관련 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VOA의 통화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이 가장 우려스럽다며 미국 정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가장 적극적인 기관은 의회였다고 말했습니다. Most serious concern is declining interest in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Congress 그러면서 북한 인권법 재승인이 내년까지 지연된다면 관련 NGO들에 대한 재정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잔 솔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미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지도 요청하지도 않기 때문에 북한 인권법 연장 지연이 단체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도 재승인 지연 사태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 인권법 연장 지연은 우리 정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 인권 문제와 그 개선에 대해 의원들 사이에 강력한 초당적 지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VOA는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 공동 발의자인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과 연킨 공화당 하원 의원 그리고 아미베라 민주당 하원 의원에게도 논평을 요청했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VOA에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탈북민들이 어디에 정착하든 그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대북 방송에 대한 자금을 제공한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Well, pass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김 의원은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세계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 해커들이 암호화폐 업계를 대상으로 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고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일자리 제한이나 투자 기회를 미끼로 악성 소프트웨어를 유포해 암호화폐를 탈취하려고 한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해킹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3일 발표한 경고문에서 북한이 탈중앙화 금융, 암호화폐와 이와 유사한 산업 종사자들을 노리고 악성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암호화폐를 훔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FBI에 따르면 북한의 악성 사이버 행위자들, 즉 해커들은 지난 몇 달간 암호화폐 상장지수 펀드, ETF나 기타 암호화폐 관련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해당 기업 직원들에게 접근해 새로운 일자리나 기업 투자를 제안하는 등의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유창한 영어와 암호화폐에 대한 기술적 지식으로 무장한 해커들은 잠재적 피해자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며 친밀감을 형성하고 채용 담당자나 유명 인사를 사칭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악성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게 유도한 뒤 암호화폐 탈취를 시도한다는 겁니다. FBI는 예상치 못한 암호화폐나 기술기업의 고용 제한, 협상 없이 비현실적으로 높은 보상을 약속하는 경우, 이전 논의나 제한 없이 갑작스럽게 받는 투자 제한 등이 북한 해커들의 공격 신호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독창적인 신원 확인 절차를 개발하고 암호화폐 지갑의 로그인 정보나 비밀번호를 인터넷에 연결된 장치에 저장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공격을 받았다고 의심되면 즉시 장치를 인터넷에서 분리하는 등의 대응 조치를 취하라고도 조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암호화폐 분석 정보업체 TRM랩스의 닉 칼슨 분석관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암호화폐 절도 기술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북한은 이런 일을 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칼슨 분석관은 FBI에서 대북 사이버 제재를 담당했었습니다. 칼슨 분석관은 북한 해커들은 미국과 한국의 방어 노력보다 앞서가고 있다며 체포나 범죄인 인도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많은 해킹 그룹과 다르게 행동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반 해커는 돈을 벌기 위해 해킹하지만 북한 해커들은 국가 요원으로서 활동하기 때문에 평양이나 중국에 있는 한 체포나 범죄인 인도에 대한 걱정 없이 훨씬 더 무모하고 공격적이란 설명입니다. They do things differently than a lot of other hacking groups because they don't have fear of arrest or extradition, but they are world leaders. 이어 북한 해커들은 암호화폐 회사 직원들을 표적으로 삼아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격에 사용할 악성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칼슨 분석관은 중국이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를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화폐 세탁업자들이 없다면 북한은 훔친 암호화폐를 사용 가능한 법정화폐로 바꿀 수 없다며 중국 정부는 이를 단속하는 데 거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범죄를 막으려면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면서 암호화폐 업계 종사자들은 누구나 자신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mean, so education is really important, right? Everybody in the cryptocurrency industry needs our targets. The North Koreans don't care who you are, they don't care where you are. 북한의 공격 대상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중국인이든 러시아인이든 해킹한다는 겁니다. 칼슨 분석관은 암호화폐 절도를 막으려면 암호화폐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북한 해커들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의회가 약 한 달간의 여름 휴회를 마치고 다음 주 다시 개회합니다. 현재 20여 건의 한반도 관련 안건이 계류 중이지만 일부는 연말까지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21건에 달합니다. 이 중 15건은 지난해 처리되지 못해 2월된 안건이며 올해 새로 발의된 안건은 7건입니다. 오는 9일 워싱턴 업무에 복귀하는 의회에서 주목받는 한반도 관련 주요 안건으론 한인 이상가족 기록부 구축 법안,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 그리고 북러협력 제재 법안이 있습니다. 민주당 제니퍼 웩스턴 하원 의원이 발의한 한인 이상가족 기록부 구축 법안은 지난 6월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현재 상원 외교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원에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 의원은 9월 개회 후 법안 처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케인 의원은 지난달 29일 버지니아주에서 열린 한 이상가족 면담 행사 후 VOA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상원 내 반대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It's a bipartisan bill. We don't know of any opposition to this bill in the Senate.
So we'll likely have a hearing in th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그러면서 9월 외교위에서 이 법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회에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특히 처리가 시급한 건 2년째 표류 중인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입니다. 이 법은 2022년 9월 만료된 이후 연장이 필요한 한시법으로 5년 연장을 위해 의회 승인이 필수적입니다. 하원에선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으며 상원에서는 외교위와 본회의 심의 및 표결이 대기 중입니다. 의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국방수권법에 포함돼 신속히 의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대러무기 지원과 북러 간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북러협력 제재 법안의 처리 여부도 주목됩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말 하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며 현재 본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미한일 공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상하원의 결의안, 중국 내 탈북민 인권보호 촉구 결의안, 북한 불법 활동에 관한 보고서 제출 요구 법안 등도 각각 상임 및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의회 회기 마지막 회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처리되지 않은 안건은 자동 폐기될 예정입니다. 특히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 법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별다른 진전이 없어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법안은 대북지원단체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관심을 받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주류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대통령 및 의회 선거를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의 정치 공세가 높아지는 등 선거전이 본격화한 가운데 한반도 안건은 물론 대부분 법안에 대한 처리가 연말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의회에서 25년간 근무한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는 VOA의 통화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대부분의 안건 처리가 더디게 진행되는 현 상황이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가 있는 해에는 재선에 나서는 의원들 간의 논쟁이 더 격화되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설명했습니다. Unfortunately, I think that's likely to happen during a year when an election takes place. 킹 전 특사는 또한 상하원 모두 민주당과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양분돼 있어 이번 의회가 특히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의회에선 한반도 관련 안건뿐만 아니라 다른 더 시급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이 7월 압록강 일대에서 발생한 수해 책임을 물어 간부들을 처형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는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한국 정부가 4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보험료를 9%에서 13%로 올리는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낸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는 북한 청취자들은 국민연금이 생소할 수 있으니까 연금이 뭔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네, 국민연금이랑 소득이 있을 때 매달 월급에서 얼마씩 떼서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직장을 관뒀을 때 연금으로부터 매달 돈을 받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공적 연금 제도는 1899년 독일에서 시작됐는데 지금은 미국, 프랑스, 일본 등 170여 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988년 1월 시작됐는데요. 1999년부터는 전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되나요? 대략 2,200만 명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를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583만 명에 이릅니다. 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한국 사회가 급격히 저출산, 즉 아이를 적게 낳는 데다 고령화, 나이가 많은 노인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네. 젊은이들이 줄어서 돈을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연금을 받는 노인 인구는 늘어나기 때문에 연금이 오는 2055년께에는 소진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도대체 인구가 얼마나 줄어들고 있길래 연금이 소진된다는 겁니까? 합계 출산율은 한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숫자를 말하는데요. 네. 한국의 학계 출산율은 1970년대는 4.53명이었다가 지난해는 0.72로 세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2,200만 명인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감소해서 오는 2050년에는 1,5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기대 수명은 올해 84.3세에서 2070년에는 91.2세까지 늘어서 연금을 받는 사람은 2050년에는 1,467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네,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다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연금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이 늘어난다 그거죠.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은 보험료를 기존의 9%에서 13%로 올리는 겁니다. 또 연금과 관련해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고 보험료 인상도 나이별로 차등 인상한다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네, 자동 조정 장치는 뭐고 또 차등 인상은 뭔가요? 네, 자동 조정 장치는 연금 가입자 수, 또 기대 수명 변화 등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자동적으로 늘리거나 줄이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차등 인상이라는 것은 현재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있는데 이를 13%까지 올리되 나이별로 다르게 인상한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50대는 매년 1%, 40대는 0.5%, 20대는 0.25% 올리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정부 차원의 연금 개혁 방안은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되나요? 연금 개혁의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정부가 만든 개혁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연금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개혁 방식을 두고 여당과 야당이 상당히 논란을 벌일 전망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내년까지는 연금 개혁이 마무리되기를 바라지만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북한 자강도 수해와 관련된 소식은 전에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북한 당국이 압록강 일대에 발생한 수해에 책임을 물어서 간부들을 처형했다고요. 네, 한국의 조선일보와 KBS 등 주요 언론이 4일 일제히 보도한 내용인데요.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북한 당국이 간부들을 처형한 동향이 파악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처형된 간부 중에는 당시 자강도 노동당 책임비서였던 강봉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TV조선은 수해 지역의 간부 20-30명이 한꺼번에 총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앞서 자강도 도당 책임부서는 수해 책임을 지고 경질이 됐는데 처형이 됐다니 정말 끔찍합니다. 그렇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7월 31일 열린 당 정치국 비상확대회의에서 경찰청장에 해당되는 사회안전상과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당 책임비서를 경질했는데 이번에 처형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는 또 북한 내부 민심이 그만큼 흉흉하다는 얘기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수해에 책임을 묻는다면 김정은 위원장 책임이 더 클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압록강 일대는 상습 홍수 침수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단둥 쪽에 홍수 방지 방벽을 2.5m로 높이 쌓았다고 합니다. 반면 북한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해 이번에 큰 피해를 입은 겁니다. 따라서 책임을 묻는다면 도당 책임비서보다는 핵과 미사일의 가용 자원을 탕진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 당국은 아직 인명피해 숫자는 아직 밝히고 있지는 않는데 좀 밝혀진 게 있습니까? 네, 한국 KBS가 북한의 압록강 일대를 촬영한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해 보도했는데요.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자강도 성강군 광명리 일대 주택 수백 채는 7월 말 폭우로 모두 휩쓸려 내려간 듯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인근의 동산리도 이번 수해로 약 100여 채의 주택과 건물이 유실됐습니다. KBS는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성강군 주민들이 대피한 마을회관이 산사태로 무너져 약 300여 명이 매몰되는 참사가 발생했다며 중장비가 제때 도착하지 못해 삭과 곡괭이로 구조하다 시간이 지체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강도 지역에만 사망자가 총 1,000명이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VOA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3에서 22도, 최고 기온은 21에서 31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는 0.5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m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구름 많겠습니다. 평양, 최저 20도, 최고 31도, 안주, 최저 19도, 최고 30도, 남포, 최저 19도, 최고 30도 되겠습니다. 평안북도 자강도 맑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구름 많겠습니다. 신의주, 최저 17도, 최고 29도, 수풍, 최저 16도, 최고 28도, 강계,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12도, 최고 28도 되겠습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대체로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해주, 최저 21도, 최고 30도, 용년, 오전에 많다가 오후에 구름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18도, 최고 31도, 개성, 최저 22도, 최고 30도, 사리원, 최저 19도, 최고 30도, 신계, 최저 19도, 최고 29도 되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한때 비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함흥, 최저 20도, 최고 27도, 장진, 최저 10도, 최고 21도, 해산, 최저 10도, 최고 26도, 원산, 오전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 21도, 최고 28도, 평강도 오전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 19도, 최고 27도, 함경북도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청진, 최저 14도, 최고 25도, 선봉, 최저 15도, 최고 25도, 삼지연, 하루 종일 구름 많습니다. 최저 3도, 최고 21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다가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1에서 2.5m, 오후 0.5에서 2m 일겠습니다. 먼바다는 오전 오후 모두 1에서 2.5m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1에서 2m, 오후에는 0.5에서 1m 일고요. 먼바다는 오전 1에서 2m, 오후에는 0.5에서 1.5m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오늘도 우크라이나 곳곳에 드론 공습을 포함한 대규모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날 성명에서 밤사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곳곳을 겨냥해 발사한 드론 78기 가운데 60기를 요격했다며 러시아군은 이스칸데르 M 탄도미사일 한 발도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한 구체적 인명과 재산 피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시에서 서쪽으로 26km가량 떨어진 자비트네 마을을 추가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러시아군은 전날 서쪽으로의 진군에서 핵심 표적으로 여겨져 온 도네츠크주 코스티안티니우카에 로켓 발사기를 동원한 공격을 가해 최소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했다고 우크라이나 검찰 당국은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의 공세는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지역을 기습 침공한 이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쿠르스크 침공은 동부 돈바스에서 러시아군의 진격을 늦추려는 목적이었지만 다른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 전력을 약화시켰으며 우크라이나군은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벨라루스에서 일본인 남성 1명이 구금됐다고 일본 정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7월 9일 50대 일본인 남성이 벨라루스 현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말했습니다. 요시마사 장관은 이 남성이 건강에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밝혔을 뿐 구체적 구금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앞서 벨라루스 국영 벨라루스 원 방송은 어제 보도에서 벨라루스 군이
러시아 접경 지역에서 군사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일본인 정보요원 1명을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매체는 체포된 일본인이 벨라루스의 사회, 경제적 상황과 중국의 1대1로 구상 이행,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국경 상황에 대한 정보 수집에 관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에 대한 벨라루스의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벨라루스 기업들의 자산 동결과 수출 통제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독일 뮌헨의 이스라엘 영사관 인근에서 5일 무장괴한 1명이 경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뮌헨이 주도인 독일 바이에른주의 요하임 헤르만 내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 영사관과 나치 역사박물관 인근에서 장총을 소지한 무장괴한과 경찰이 총격전을 벌였으며 이 괴한은 현장에서 사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검은 9월단이 이스라엘 선수 11명을 살해한 사건을 추모하는 52주기 기념일에 발생했습니다. 헤르만 장관은 무장괴한의 범행 동기와 뮌헨 테러 52주기와의 연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언론들은 무장괴한이 바이에른주 접경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 거주하는 10대 오스트리아인으로 최근 독일을 여행했으며 이슬람 교도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뮌헨 테러 52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 영사관을 닫았던 관계로 이번 사건으로 직원 중 다친 이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에 오늘 아침 테러 공격에 대해 비난과 경악을 표명한다면서 증오로 가득 찬 테러리스트 1명이 다시 나타나 무고한 이들을 죽이려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의 관련성이 제거될 때까지 가자지구 남부 필라델피 회랑에 대한 점령을 유지할 것이라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어제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필라델피 회랑 지역이 하마스의 생명줄로 절대 사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 때에만 하마스와의 영구 휴전에 동의할 것이라면서 그 전까지 우린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라델피 회랑은 가자지구와 이집트 국경 총 14km가량에 연해 있는 지역으로 이스라엘군은 지난 5월 이집트와 통하는 인도주의 관문 라파 검문소를 포함해 이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최근 이 일대에서 하마스 무기 등 물자를 밀반입하고 무장대원들을 침투시키는 지하갱도망을 발견했다며 파괴 작전을 이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하마스는 필라델피 회랑에서 철수하지 않겠다는 네타냐후 총리의 결정이 휴전 합의를 무산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네타냐후의 함정과 속임수에 빠지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필라델피 회랑에서의 이스라엘군 철수 문제는 양측 간 휴전 협상의 주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한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하는 요르단강 서안 지구의 투바스 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이 오늘 한 차량에 폭격을 가해 팔레스타인인 최소 6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했다고 팔레스타인 보건부와 이슬람권 적십자사인 적신월사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자국군의 위협이 되는 무장 테러리스트들에 대해 3차례에 걸쳐 표적화 공격을 수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